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자 오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입니다. 2018년 5월 8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열흘째 해파랑길을 걷게 되는 날이죠. 그날은 영덕 오보해변에서 저 영덕에 있는 괴실이라고 있습니다. 괴실이 전통마을까지 대략 한 25km를 걷게 됩니다. 아침 일찍 창문을 여니 파도소리며 바다의 내음이 상쾌하게 밀려온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오전 9시경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정을 점검했다. 이곳 영덕에는 신원수 위원장 외에도 외당숙들이 살고 있다. 나의 외가는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 면이다. 그런데 왜 종조부인 하기락 박사, 전 경북대학교 물리대 학장이고 국제아나키스트 연맹 한국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외종조부인 하기락 박사의 아들들은 주로 대구에 터잡아 활동했었다. 그중 세 분의 외당숙이 정년을 하고 또 사업을 정리하고는 산 좋고 바다 좋은 이곳 영덕군에 자리를 잡았다. 며칠 전부터 영우 외당숙과 통화가 있었다. 영우 외당숙은 괴실이 전통마을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축산항에서 만나면 될 것 같다. 지도를 펴들고 살펴보니 숙소에서 축산항까지는 대략 12km 정도가 된다. 대략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른 아침이라 일단 문자로 영우 외당숙에게 11시 반 축산항에서 뵙자고 전가를 띄웠다. 7시 20분 숙소를 출발했다. 오보 해변에서 축산항까지 해파란 길은 영덕 대계로를 기본 축으로 하여 해안길을 들고 나면서 북으로 올라간다. 가는 길이 기가 막히게 좋다. 경정리 대계 원조마을의 대계탑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난 다음 아버지가 계시는 동생 집으로 전화를 했다. 아버지는 귀가 어두워서 전화로 긴 대화를 나누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인사를 드린 다음에 함께 모시고 사는 제수에게 몇 가지를 여쭈어 달라고 했다. 아버지가 1950년 12월 4일 원산에서 국군 LST를 타고 남쪽으로 오셨다. 그런데 오다 보니 원산에 두고 온 할아버지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중간 어디서인가 내렸다고 하셨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다. 제수가 통역을 하다시피 하니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속초에서 내렸지. 아버지는 원산에서 속초까지는 LST로, 이후 속초에서 부산까지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내려오셨던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마치고 나니 영우 외당숙에게 전화가 왔다. 11시 반 축산항 농협 앞에서 보자고 한다. 거기서부터 괴실이 집까지 서너 시간 걸으면 된다면서 외당숙 본인도 함께 걷겠다고 한다. 다시 배낭을 메고 해파랑길에 올랐다. 살짝 뿌리는 보슬비와 바다바람을 벗삼아 한참을 걸으니 저 멀리 죽도산 전망대가 눈에 들어온다. 어느덧 두 번째 보는 죽도산 전망대다. 지난 4월 1일 최병목, 김영광 두 사람과 함께 경북 상주 김영광의 시골집에 쉬러 갔을 때 축산항에 횟감을 뜨러 왔었다. 그날 처음 보았던 죽도산 전망대다. 죽도산 전망대 앞의 블루로드 안내문을 보면서 해파랑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으니 죽도산 전망대는 내 해파랑길 행진의 산파인 셈이다. 죽도산 전망대에 올라가 그 당시 횟감을 떴던 축산항 수산센터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최병묵과 김영광에 보냈다. 축산항 농협 앞에서 잠시 기다리니 영우 외당숙이 SUV 차로에서 내린다. 근처 허름해 보이는 밥집으로 갔다. 영우 외당숙이 축산항에 나올 때면 들르는 그냥 일반 백반집이라고 한다. 항구 근처면 늘 횟집만 생각했는데 일반 백반집을 보니 오히려 반갑다. 손님들은 항구에서 일하는 노무자며 선원 등 이곳 사람들이다. 10가지는 될 법한 반찬과 생선조림 그리고 된장국이 정갈하게 차려진 한상이었다. 맛있게 점심밥을 먹고 영우 외당숙과 괴실이로 가는 해파랑길로 나섰다. 1952년생인 영우 외당숙은 골수노사모다. 7, 8년 전 내 직계 외삼촌인 영복 삼촌과 함께 이곳 영덕에 내려온 적이 있다. 1947년생 영복 삼촌은 골수보수다. 심지어 꼴통보수에 가깝다. 그런데 그 영복 삼촌과 사촌지간인 영우 외당숙은
노사모 중에 노사모다. 그때도 두 사촌들 간에 토론이 붙으면 조금은 아슬아슬했다. 오랜만에 서너 시간을 함께 걷게 된 영우외당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내가 미처 몰랐던 우리 외가의 깊은 속내를 알게 되었다. 영복삼촌은 왜 골수보수인지, 그리고 영우외당숙은 어떻게 노사모가 되었는지. 나의 외할아버지 하종현, 1905년생입니다. 나의 외할아버지 하종현 선생은 함양군 안의면의 갑부이자 유지였다. 일찍이 서울 휴문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수학했다. 일제가 강요한 창씨개명을 거부한 몇 안 되는 경남의 대표적 유지다. 그런데 그분은 사상적으로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에 가깝다. 아나키스트 하면 흔히 박열 선생을 생각하게 된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일왕을 폭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무려 23년간이나 투옥되었던 박열 열사 말이다. 그러다 보니 아나키스트는 뭔가 폭력적이고 테러리스트 비슷하게 묘사한 측면이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일제에 의해서 고착화된 잘못된 이미지다. 나의 외조부인 하종현 선생이나 그 바로 아래 동생인 하기락 박사나 모두 자주와 평등을 추구했던 순수한 자유주의자, 즉 아나키스트였다. 외조부 하종현 선생은 해방 이후에도 고향인 안희에서 정미소와 양조장, 그리고 석유 저장소 및 보급소까지 운영한 지역 유지였다. 반면 아래 동생인 하기락 박사는 일본 와사대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대 교수를 시작으로 학자의 길을 걸었다. 영우외당숙의 말에 따르면 하기락 박사가 생전에 친형인 나의 외할아버지인 하종현 선생을 회고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 박사가 대구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학자가 무슨 돈이 있느냐며 하종현 선생이 쌀 가마니를 한 트럭이나 보내와서 대구 온 천지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1949년은 내 외가에는 운명적인 해가 되었다. 그의 외조부 하종현 선생이 지리산 빨치산에 의해 피살됐다. 이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주 들어서 별로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영우외당숙에게 그 전말을 보다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영우외당숙은 자신의 부친인 하기락 박사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1912년생으로 김일성하고 동갑이라고 합니다. 85세에 돌아가셨군요. 하기락 박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다. 당시 하기락 박사는 대구에서 철학가 교수로서 명성을 쌓고 있었다. 나의 외조부인 하종현 선생은 고향 안희에서 해방과 정부 수립 후의 혼란 와중에서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게 우익 쪽에서 보면 색깔이 조금 애매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또 좌익 쪽에서 보면 대표적 지주가 말로만 아나키즘을 말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을 수가 있다. 지리산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다. 경상남도 쪽에서 지리산과 접해 있는 곳이 바로 함양군, 그것도 안의면이다. 그 근처의 황석산성은 정유재란 당시 관군과 의병 그리고 백성 7,000명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리면서 외병과 맞서 싸운 곳이다. 그리고 1949년 당시에는 지리산 빨치산들이 출몰하였던 곳이다. 우익이나 좌익 어디로부터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았던 외조부는 특히 지리산 빨치산들로부터 적지 않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권총을 구입하여 늘 가까운 곳에 두었고 경찰도 지역의 유력한 인물인 외조부를 경호하기 위해 외가 근처에 파출소까지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외조부 하종현 선생을 처형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이기로 작정한 지리산 빨치산들은 성동격서의 전술을 써서 외조부를 살해하는 데 성공한다. 아니면 외조부 댁을 바로 공격하기에는 경찰 파출소가 걸렸다. 그래서 이웃인 서상면을 먼저 쳤다고 한다. 그러자 안의면에 있던 경찰 병력들이 대거 서상면으로 몰려가게 되고 안의면, 특히 외조부대 근처는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다. 마침 그날은 집안 잔치가 있었던 모양이다. 외조부께서는 술에 취한 채 빨치산이 습격해 오자 벽장 뒤에 몸을 숨겼다가 빨치산들이 쏜 흉탄에 숨을 거두었다. 평소 이제 돌아가신 저희 작은 이모나 큰 이모, 또 저희 어머니, 또 외삼촌들 얘기가 그날 외조부께서 권총으로 응사를 안 하고 그냥 당신이 돌아가셨길래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외조부덕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보면 그 집에 그 기름 저장고가 있었는데, 만약에 외조부가 응사를 했다라면은 뭐 그들도 무차별 응사하고 집에 불을 질렀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우리 외갓집은 불바다가 되었겠죠. 어쨌든 1949년 외조부는 그렇게 1905년생이니까 44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어머니는 물론이고 외삼촌들과 이모들은 빨치산에 빨자만 들어도 분을 못 참고 부들부들 떤다. 돌아가신 큰 외삼촌 하용조 선생은 당시 20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육군 헌병에 자원 입대했다. 그 당시 2살짜리 젖먹이었던 영복 삼촌은 지금도 뼛속까지 반공주의자다. 반면 하기락 박사와 그 아들들인 외당숙의 요구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하기락 박사는 아나키즘을 주창하는 대구 경북의 유력한 양심적 철학자로서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그분이 추구한 아나키즘의 방향과 이승만 정부, 그리고 그 이후 박정희 정부의 흐름과는 맞을 수가 없었다. 하기락 박사는 자연스럽게 대구 경북 야권의 큰 어른으로 자림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들들인 나의 외당숙들은 거의 모두가 진보 계열과 가깝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한 벗인 대구 경북 운동권의 대부 이강철 전 시민사회 주석과는 호용호재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영우 외당숙과 이야기를 나누며 대소산 봉수대 방향으로 올라갔다. 지도에 따르더라도 축사랑에서 괴실이 전통마을까지는 산길로 간다. 영우 외당숙이야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으니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영우 외당숙도 주로 차로만 이동했지 산길을 다닌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산중에서 길을 잃었다. 하는 수 없이 큰 길로 다시 내려와 걷다 보니 괴시리와는 상당히 떨어진 대진리까지 왔다. 대진리에 오니 2차선 도로가 보인다. 4km가량 빙 돌았지만 이제부터는 길 찾는 걱정은 접어들 수 있다. 작은 언덕을 넘어서니 널따란 들판이 펼쳐진다. 왜 이곳 영해면에 과거 조선시대 영해도호부가 설치되었는지 이유를 알만하다. 괴실이 전통마을에 들어섰다. 그 중에 한 집이 영우 외당숙 집이다. 외당숙모와 인사를 나누고 있으니 잠시 후 영욱 외당숙과 영구 외당숙이 도착한다. 정말 반갑다. 돼지고기를 구워서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운다. 영욱 외당숙과 영구 외당숙은 영우 외당숙에 비하면 온건한 중도 좌파, 즉 순수한 의미의 아나키스트에 가깝다. 세 분의 외당숙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끝도 없다. 내가 경정리에서 죽도산 전망대까지 해파란 길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자 외당숙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투다. 부산, 울산, 포항이야 잘 사는 곳이라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런데 이곳 영덕은 다르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봐라. 영덕부터 울진 그리고 그 위로 갈수록 해안길이 잘 닦여 있을 기다. 밤은 깊어가고 집마당에 묶여있는 개가 짖는 소리가 은은하다. 집 뒤 숲속 가득한 나무 사이로 흐르는 바람소리가 술맛을 더욱 좋게 한다. 이야기 또한 깊어간다. 이곳 영덕 영해가 바로 동학혁명의 발상지라고 한다.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확인해보니 맞다. 우리가 아는 1894년 가보년 전봉준의 동학혁명이 있기 23년 전인 1871년 신민년 음력 3월 10일 초대 교주인 수은 최재우의 기일을 맞아 봉기가 있었다. 이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과 600여 명의 동학도들이 영해성을 함락하고 영해부사를 처형한 당시로서는 경천 동지할 영모가 있었다. 또 이곳 영해정은 1919년 3월 18일 독립만세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러던 중 외당숙은 왜 요즘 TV에서 보이지 않느냐 하며 현실 정치의 이야기로 말을 틀었다. 영우 외당숙은 태순 조카야 안대의 낙마의 주요 아이가 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그런데 안 지명자의 재산 증식이 문제가 됐다. 그 당시 나는 방송에서 안 전 대법관이 국세청 산하위원회 위원장을 잠시 맡았던 부분을 지적했다. 일요일 아침 방송이었다. 그리고 나의 발언 내용은 당시 야당 청문회 위원들에게 좋은 호재가 되었다. 내가 발굴한 내용으로 연 이틀을 공격하자
안 지명자는 수요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일요일이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일요일 MBN 오전 프로에 나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쭉 나름대로 컴퓨터를 찾다 보니 나와요. 그랬더니 제 상대 건너편에 앉아있던 박용진, 현재는 의원이죠.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만은 박용진 당시 이제 그쪽 뭐 부대변인이죠. 깜짝 놀라면서 방송 끝나고 나오더니 형님 그걸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찾은 내용 쭉 보여줬더니 감사하다고 그걸 받아가서 그때 청문위원들에게 그걸 공유했습니다. 공유하고 바로 그때부터 언론이 까니까 안대희 지명자가 3일 만에 사퇴했죠. 참 이게 참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안 후보자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마찬가지다. 나는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와 표준 분포의 중간점에 서서 나름대로 균형 잡힌 논평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파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이 친구 왜 이래? 왜 혼자 튀고 난리야? 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또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절면 어시스트가 날라온 격이다. 그렇다고 나는 좌나 우 어디로부터도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배척받기 일쑤였다. 마치 나의 외조부인 하종현 선생이 우파의 배경, 즉 지주라는 우파의 배경과 아나키즘이라는 좌파의 사상 이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버리신 경우와 다를 것이 무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만감이 교차한다. 해파란 길을 걷기 얼마 전에 후배들과 저녁을 먹을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 처음 보는 후배가 하나가 미안한 듯 나에게 말했다. 예전에 선배님 말씀이 참 고깝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선배님 말씀이 다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 후배는 자신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최측근이었다고 자기 소개를 했다. 그러면서 2015년 연초 설부터 언론인이나 정치평론가에게 의례적으로 보내던 대통령 명의의 설 선물과 추석 선물에서 나를 제외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 사과를 했다. 씁쓸했다. 그런데 그때의 씁쓸한 감정이 이곳 괴실에서 다시 꿈틀거린다. 그때 영우 외당숙의 한마디가 머리를 친다. 나는 예전부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박정희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참 제가 그날 가슴이 섬뜩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었어요. 우리 영우 외당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흔한 얘기로 오리지널 아주 골수 노사모죠. 나는 예전부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야 그녀를 통해서 박정희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7, 8년 전 오랜만에 영우 외당숙을 만났을 때 그때 영복 삼촌과 한참 토론이 벌어졌을 때죠. 그 비슷한 말을 한 기억이 난다. 그때는 아직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이었고 나는 방송을 하기 전이었다. 또 아직도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떠오르기 전이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 영우 외당숙은 차라리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보수의 생명을 재촉할 것이란 예언 아닌 예언을 한 것이다. 영우 외당숙의 그 말은 정말 비수와 같이 내 가슴에 꽂힌다. 자정이 다 되어간다. 내 중학교 1년 선배인 영구 막내 외당숙집에서 내일 점심때 보기로 약속하고 술자리를 파했다. 사랑채의 소재를 겸한 작은 방이었다. 그곳에 내 잠자리를 봐두었다. 대충 양치만 하고 잠자리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는다. 영덕까지 걸어오면서 보았던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억들이 이제는 초라한 박자가 되고 창고에서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창고에서 앞마당으로 끌려나와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누더기가 된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을 수첩에다 끼적거리다 보니 새벽 1시가 훌쩍 넘었다. 오늘 걸은 길은 24.6km였지만 생각은 수만리를 오고 간 것 같다. 이렇게 5월 8일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1시를 넘어서까지 잠을 못 이뤘던, 그리고 밖에서는 소슬한 바람이 스산히 불던 그날의 기억입니다.